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9강 문제 해결 10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연세대 기출 문제네요.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풀어보죠. 라의 마을은 산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어찌됐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아, 라의 어떤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구나. 산림 훼손을 최소화시켜서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가나다 가운데 선택하라고 했네요. 그죠? 가나다 가운데 선택해서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 논술하라.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창의성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죠. 그죠? 뭐 특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이게 지금 라의 어떤 산림 훼손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그래서 마을 전체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를 가나다 중에 택해라고 했으니까 가나다에서는 어떤 것들을 택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거고, 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마을 주민들은 산림을 공유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의 공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산림을 공유한답니다. 산을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거기서 땔감을 쓰는 겁니다. 주민 개개인이 벨 수 있는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나무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원이 유한한 겁니다. 산림 훼손에 의한 비용을 마을 모두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 대다수가 나무를 적게 베는데 반해 일부 개인들은 나무를 많이 베면 그 개인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가 이렇게 많이 베면 큰 이익을 얻겠죠. 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산림 훼손에 의한 집단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즉 어떤 산림 훼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나무들을 많이 벤 개인의 이득은 마을 주민 모두와 협력해서 나무를 적게 벨 때보다 더 낮아진다. 소수가 너무나 많은 이득을 취하면 산림이 황폐해지겠죠. 이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에 따라 나무를 벨지 선택한다. 자, 세 가지 규칙에 따라 나무를 벤답니다. 자, 이 세 가지 규칙이 뭔지 한번 보죠. 첫째, 주민들은 각자가 나무를 얼마나 벨지를 동시에 선택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 벨지, 이 사람이 얼마 벨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벌목의 양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내가 얼마만큼 벨지. 주민들은 각자가 선택한 후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 자, 주민들은 각자가 선택한 후에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 산림의 양에서 마을 사람들이 벌목한 양을 아는 것, 즉 얼마만큼 훼손했는지를 아는 거죠. 자원의 분량, 자원의 양을 알 수 있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이다 아니다를 전체를 결정하고 나면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선택을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관종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죠? 상황을 관종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얼마 정도 벨지에 대한 어떤 그 양을
정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전체 양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마을자치회가 있는데 어찌됐건 마을자치회에서 서로 상의를 하겠네요. 그죠?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마을 전체의 벌목량을 확인한다. 정부도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은 개인이죠. 그죠? 주민은 개인이 어떤 벌목량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마을자치회가 있고 어때요? 정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럼 대략 이 지금 가상의 상황이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감이 오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나다 가운데 선택해서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라. 가나다 가운데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적절한 어떤 방안은 어떤 게 더 낫냐? 일단 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 모든 사람된 도리와 원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가가 말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가 운영되는 걸 이야기하네요. 그죠?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성으로 어떤 불합리한 것을 제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의 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국과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 벗어나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는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형광펜으로 칠할까요? 그죠? 정치를 안정되어서 국민을 태평스럽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또 법치를 확립해서 어떤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외국과의 어떤 교제를 하는 것, 외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가를 외세로부터 안정적으로 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와 같은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 집안에서는 부모를 복양하고 형제체자와 즐거움을 누리며 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 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 각 폭한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누가 막아주겠는가. 결국에는 1번 제시문은 제시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정부가 그죠?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죠? 국방, 치안, 복지, 주거 그죠? 어떤 의식주의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의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 가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어떤 부당한 것으로부터 구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공적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구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라는 말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는 어떤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시민사회. 자, 국가 권력의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예요.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적 영역, 국가가 해야 될 것과 사적 영역, 개인의 영역이 있었다면 이제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영역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서양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민사회 운동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60년대 이후부터 70년대, 80년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 나치라는 어떤 국가주의가 어떻게 했죠? 시민들을 억압했죠. 유태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침범해 오는 거야. 개인을 억압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은 어떻게 해요? 이 공적 영역에 나름대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떤 국가기구에 저항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것,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의 기원은 그 독일의 그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그래서 언론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이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 언론운동이죠. 언론운동. 그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공중의 관심사에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가 제한되지 않고 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공적 영역의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더 발전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적 영역은 국가만 행사했는데 이제는 공적 영역을 시민사회가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분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 또 다른 한편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로 직결된 문제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공공이 추구해야 될 문제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때요? 이게 국가의 이익이야라고 카리스마와 권위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주의가 작동이 되었다면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이성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어때요? 국가에 비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시민사회가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시민사회의 공론장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근대사회의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람직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에 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일반적 규칙을 놓고 공권력과 논쟁을 벌인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하고 공권력은 어때요? 맞짱을 뜨는 거야.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라든지 뭐 조선일보라든지 각종 언론사들이 왜 정부가 하는 거 사사건건 뭔가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사사건건 비판해요? 언론의 역할은 공권력의 비판으로 규정한 어떤 서구의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어떤 정치 권력의 정치 권력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시민사회를 지지받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 그건 어떤 서구의 이론을 그냥 단편적으로 가져온 것에 불과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특수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사실은 가에서도 이성이 나와요. 이성.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뭘 작동하죠? 이성을 작동시키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작동하는 이성과 시민사회단체가
작동하는 이성은 좀 성격이 다르죠. 국가는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구적 이성을 발전시킨다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민사회 단체가 작동시키는 이성은 어떤 거예요? 어떤 비판적 이성이죠. 비판적 이성. 그죠? 반성적 이성.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기능하여 공론장은 18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의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비판기구로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언론의 탄생은요, 시민사회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건데, 그거는 서구의 이론은 그냥 무식하게 가져온 어떤 것에 불과하다. 이 시기에 타임즈와 같은 새로운 거대 일간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증을 다른 제도도 출연했다. 공적 집회도 그 규모의 횟수가 생겼고 정치적 연합체 역시 많이 생겼다. 그래서 나에서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어떤 주체로서 누구를 삼고 있죠?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 단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가 공공성을 실현하고 뭔가 국가를 잘 운영하는 어떤 주체를, 사회를 잘 운영하는 주체를 국가라고 본다면,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를 가는 국가라고 본다면 나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봅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어떻게 국가에 저항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네요. 다를 보겠습니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촉진시키거나 억누르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공리의 원리. 그죠? 그러니까 공리의 원리의 핵심은 뭐 당사자, 개인이죠, 개인. 그죠? 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된다. 결국 공리의 원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사적이건 공적이건 당사자가 선택하는 어떤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따라서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어떤 원리를 가리키네요. 그죠? 그래서 이익이 증대되면 승인할 것이고 이익이 감소되면 부인하겠죠. 그죠?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선,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에는 행복은 공동체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일 경우에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결국에는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때는 공동체의 이익, 개인일 때는 개인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리의 원리의 핵심은 뭐죠? 이익의 원칙에 기반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리의 원칙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이익인데, 근데 그런 공동체가 뭐니?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해. 결국에는 지금 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의 합이 맥시멈으로 커지면 그것이 곧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맞는 말이죠. 그죠?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그 희생이 언젠가는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건 손해를 보는 거야 라는 어떤 판단에서는 어떤 누구도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 결국 공리의 원리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다 어찌됐건 이익이 크도록 하는 어떤 선택, 행위를 공리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결국에는 공리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할 때 개인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이 공리의 원리의 핵심은 뭔가요? 개인의 이익과 손해를 종합해서 행동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선택에 맡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네요. 그죠? 자,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중진시키는 어떤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국가,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요? 시민사회단체. 다에서는요? 개인으로 보고 있죠? 개인.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산림의 손을 막기 위해서 가나다 가운데 선택해서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라의 마을은 산림의 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 상황이 있죠.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하냐, 가를 선택하건 나를 선택하건 다를 선택하건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되고, 나를 선택하면 어떤 논의를 해야 되고, 다를 선택하면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가를 선택한다면 정부죠. 정부, 국가입니다. 그죠? 자, 정부나 국가가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을 전체의 이익과, 자, 라 제시문에도 나와 있죠. 정부도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라고 할 때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정부나 국가가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지. 그죠? 그죠? 규칙 1의 선택권은 보장한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자, 규칙 1의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정부나 국가가. 자, 정부나 국가가 이런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나 국가가 개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은 각각의 선택하는 전체 벌목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확인 후, 그죠? 정부에 보고하면 되잖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에 따라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너무 많이 배는 사람에게는 제한을 두거나,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쿼터를 두는 거지. 개인별 벌목량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의 벌목에 대한 제한. 뭐 제한을 두거나 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죠. 정부가 어느 정도로 산림이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혹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정도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런 다음에 전체 어떤 규칙 3번이죠. 그죠? 규칙 3번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제한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적게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때? 어떤 일정 기준 이상 벌목한 사람은 제한을 가하니까 어때요? 규제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규제를 안 받도록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한을 두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는 규칙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 2, 3의 규칙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국가가 한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가에 나와 있잖아. 국가의 복지, 국민들의 어떤 안정,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활동, 의식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왜? 어디에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 가에 나와 있잖아요. 가를 보면은 국가가 왜 개입을 해요? 시민사회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법치가 확립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벌목량이라든지 벌목 시간이라든지 과도하게 벌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각종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를 어디다 두면 되죠? 주민의 안정적 생활, 그죠? 공평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가를 쓸 때는 지금 산림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할 때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산림 자원에 대한 보호라든지 산림 자원에 대한 어떤 특정 소수가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공평함 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를 택하는 어떤 논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택하는 논리는 시민사회. 결국에는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뭐가 있었어요? 주민자치회가 있었잖아. 주민자치회가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됐다라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일정한 관습적인 규칙, 규범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관습적인 규칙이나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만들면 되죠. 일단 시민사회가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죠. 규칙 1은 존중한다. 규칙 1은 존중하면 되잖아. 규칙 1은 존중하죠. 그래, 너네들 별띠에만큼 베라. 대신 규칙이나 규범을 전체의 벌목량을 확인하고 나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뭘 만들 수 있죠? 어떤 규칙, 규범을 만들면 되죠. 그럼 그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일주일 후 벌목이 일어났을 때 뭔가 규제할 사람은 규제하고 제재할 사람은 제재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해서 하는 것도 국가나 정부라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가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와 국가라면 나는 어떤 시민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그 힘 자체가 조금 더 약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요. 개인이죠. 개인의 공리를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을 만약에 선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합리적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나도 마을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나 또한 눈치 보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많이 안 가져갈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합리적 선택을 존중할 거다. 개인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개인 또한 뭘 얘기해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시문에 보면은 제시문에 뭐라고? 당사자가 개인일 때는 개인의 이익이고 당사자가 공동체일 때는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다를 선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규칙 1은 존중. 두 번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벌목의 전체 어떤 벌목량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벌목을 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들의 소통, 상호 합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때? 매번 이렇게 전체 벌목량이 확정이 됐으면 그 확정된 걸 토대로 너무 많이 뺐다. 그러면 우리 좀 줄이자. 개인들 간의 어떤 소통, 상호 합의가 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그리고 개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벌목하기 싫어. 그럴 때는 뭐 사고 팔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고 팔고 어떤 상호 매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매번 뵐 때마다 일정한 특정한 어떤 규칙과 그 개인들 간의 어떤 자유로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이 때때마다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와 시민사회가 나설 때와 개인이 나설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개인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선택권, 자율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라는 거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공공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인들의 어떤 상호 합의라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거고, 시민사회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배제하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들의 어떤 공동체적 규칙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정부가 강력한 힘을 토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따라서 이 문제는 잘 풀려면 정부의 특징과 시민사회의 특징과 개인의 어떤 선택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지만이 정확한 어떤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나다 어떤 걸 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이 구체적 방안은 제시문에 없는 것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국가도 만들고 시민사회 단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목량이 합의됐으면 유휴지를 둔다. 아니면 정부나 국가가 그 산림을 그냥 사유화 시켜버린다. 뭐 어떤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사유한 부분은 놔두고 남는 부분만 이렇게 일주일간 간격으로 반복되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내더라도 다 타당하고 논리적이면 다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중요한 것은 선택의 근거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구체적 대안을 차근차근 서술하는 데 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59강 문제 해결 마지막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